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두 번 다시 오면 그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제가 엄마를 찾아간 11살 저를 빗자루로 때리며 엄마가 지른 소리예요. 저는 그 엄마가 죽었다는 기별에 저한테는 어머니 없다고 딱 잘라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독한 딸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지난번 발인 전날 밤 저는 그 빈소에 서 있었지요. 향냄새만 매캐한 빈소엔 조문객 하나 없이 흰 국화만 쌓여 있었어요. 제 기억 속 엄마는 30살 고운 얼굴인데 영정 속엔 94, 100발 할머니가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60년 세월이 그 사진 한 장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보는 노부인이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언니라고 불렀어요. 그리고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지요. 어머니가 눈 감기 전에 꼭 전화를 하셨다면서요. 매듭을 푸니 삐뚤빼뚤한 업문 편지 한 장이 나왔어요. 손수건에 겹겹이 싼 돈뭉치도 나왔고요. 그런데 맨 밑에 들어있던 물건 하나에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보따리 맨 밑에서 60년을 기다리고 있던 그 물건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11살 저를 막무가내로 때려 내쫓던 그날 밤, 그 집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 미움 하나로 60년을 버틸 수도 있다는 걸 몸으로 배운 75살 여자입니다. 저는 시장 골목에서 조그만 국밥집을 해요. 50년 가까이 새벽마다 가마솥에 불 지피고 산 밥장수지요. 자식들 번듯하게 컸고 단교이도 수두룩하니 남들은 저더러 팔자 늘어난 할매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제 속에 남한테 말 못한 60년 묵은 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를 낳아준 엄마요. 오늘은 제가 왜 그 엄마를 60년이나 미워하며 살았는지 얘기해 보려고 해요. 1961년 봄이었어요. 제가 11살 나던 해예요. 저는 강원도 산골 탄광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막장에서 탄을 캐던 광부였습니다. 폐가 시커멓게 굳는 병으로 3년을 앓다가 그 봄에 눈을 감으셨어요. 약값에 상여값에 세간을 다 팔아치워서 집에 남은 거라곤 부엌에 빈 가마솥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크게 무섭지 않았어요. 엄마랑 할머니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저녁이면 엄마가 그 가마솥에 강냉이 죽을 끓였습니다. 숟가락으로 뜨면 주르르 흘러내리는 멀건 죽이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당신 몫을 덜어서 꼭 제 그릇에 부어줬어요. 죽 긴 너머로 보이던 엄마 얼굴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든든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멀건 죽 한 그릇이 제 평생 제일 따신 밥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밥상이 깨지는 데는 한 달이 안 걸리더라고요. 사무제 지나고부터 낯선 아주머니가 우리 집 마루를 드나들기 시작했거든요. 올 때마다 엄마를 뒷곁으로 데려가서 한참을 수군거렸어요. 어린 마음에도 그 아주머니 웃음소리가 징그러웠어요. 어느 날 문틈으로 이런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시오리박 기와집에 본처가 어린 딸 하나 두고 죽어서 애 거둘 사람을 구한다고요. 11살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우리 엄마를 사가겠다는 흥정인 줄 알았으면 저는 그날 밤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죽어도 안 났을 거예요. 아버지 산수에 풀도 채 안전한 초여름이었습니다. 엄마가 꼭두 새벽부터 머리를 곱게 빗었어요. 마당엔 남의 집 소달구지가 들어와 있었어요. 엄마 세간이라곤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달구지에 오르기 전에 엄마는 제 머리를 한 번 쓸어내렸어요. 그리고는 딱 한마디를 남겼지요. 할머니 말씀 잘 듣고 배 골치 말아라.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요. 버리고 가는 사람이 배 골치 말라니요. 달구지 바퀴가 삐걱삐걱 멀어지는데 엄마는 끝내 한 번을 안 돌아봤어요. 저는 엄마 소리도 못 냈어요. 불렀다가 정말로 가버리면 그게 끝일 것 같아서요. 흙먼지가 다 가라앉도록 살인문 기둥만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틀 뒤에 우리 마당에 쌀가마가 부려졌어요. 세어보니 꼭 10가마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을 나왔어요.
어린 마음에도 낯이 화끈거리대요. 젖살이 무슨 쌀인지 다들 아는 눈치였거든요. 뒤에서 아낙들이 수군거렸어요. 남의 딸 거들어가면서 제 딸은 쌀하고 바꿔놓고 갔다고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서야 알았어요. 우리 엄마 값이 쌀 10가마라는 걸요. 그런데 그 쌀은 우리 광해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한나절도 안 돼서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어요. 약방 영감이 침을 발라가며 3년치 외상장부를 넘겼어요. 봄에 한 가마 꾸면 가을에 한 가마 반으로 갚던 장리쌀 임자도 왔어요. 상여 맺은 싹까지 받으러 왔어요. 지게꾼들이 쌀가마를 척척 쥐고 나가는데 할머니는 마루 끝에서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해질녘의 마당을 보니 남은 건 2가마 반이었어요. 저는 그날 마당에서 2가지를 배웠어요. 사람 값이 쌀로 매겨진다는 거요. 그리고 그 값이 한나절 만에 남의 집 광으로 사라진다는 거를요. 할머니가 남은 가마니를 손바닥으로 쓸고 또 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3년을 버텨야 한다고만 하셨어요. 그날부터 우리 밥은 강냉이죽에 쌀 한 줌이었어요. 쌀독에 쌀을 두고도 배가 고픈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숟가락 놓고 돌아서면 또 배가 고팠어요. 밤이면 뱃속에서 나는 소리에 제가 놀라서 잠이 깼어요. 물로 배를 채우고 누우면 새벽엔 속만 쓰렸지요. 배가 고프면 서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미워지대요. 저는 그걸 11살에 배웠습니다. 밤마다 시오리밭 기와집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지금쯤 뜨신 입안 먹고 있을 엄마가 미워서요. 그 미움이 빈 뱃속에서 배고픔이랑 한 덩어리로 뒤엉켰지요. 그러던 한여름 어느 낮이었어요. 매미소리가 쨍쨍 내리꽂히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살인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시오리밭 그 기와집으로 가는 신장로에 제 고무 신발이 벌써 올라서 있었습니다. 한낮 땡볕이 정수리에 그대로 내리꽂혔습니다. 신장로 자갈이 닳아서 고무신 바닥까지 뜨끈뜨끈했어요. 빈속으로 걷자니 눈앞에 아지랑이가 어른어른했지요. 그 시오리를 저는 꼬박 2시간을 걸었어요. 가서 뭘 어쩌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엄마 얼굴만 한 번 보고 오자. 부르지도 말고 담 너머로 딱 한 번만 보고 오자. 11살 머릿속엔 그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기와집은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왔어요. 검은 기와가 햇빛에 번쩍번쩍했어요. 소슬대문은 얼음길을 훌쩍 넘었고요. 우리 오두막 열채는 들어앉겠다 싶었어요. 저는 그 대문 앞을 맴돌기만 했어요. 엄마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차마 입 밖으로 안 나왔습니다. 그때 담 모퉁이 부엌 쪽에서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굴뚝에선 연기가 오르고 부엌 문틈으론 허연 김이 새어나왔어요. 구수하고 달짝지근한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니까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발이 그 부엌 문간으로 갔지요. 문틈으로 막 고개를 디미는 참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찢어지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느 집 거지 새끼가 남의 부엌을 넘보냐고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매는 참겠는데 거지 새끼 소리는 참기가 힘들대요. 그때 안채 쪽에서 다급하게 신발 끄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였습니다. 2달 만에 보는 엄마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와중에 반가워서 입꼬리가 저 혼자 올라갔지요. 그런데 엄마는 마당가에 세워둔 쌀이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다시 오면 그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빗자루가 어깨에 떨어졌어요. 등짝에도 떨어졌어요. 엄마는 저를 한눈에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도 절 때린 거였어요. 차라리 그 집 사람들 손에 맞았으면 덜 서러웠을 거예요. 저는 아프단 소리도 못 내고 대문 밖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멈추질 않았어요. 동구밖을 지나 그 동네 어귀까지 빗자루를 든 채로 쫓아왔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동네 끝까지 쫓아나와서 때렸을까요? 저는 그 생각에 매맞은 자리보다 가슴이 더 쓰라렸습니다. 시오리를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느라고 앞이 안 보였거든요. 눈물, 콧물이 흙먼지랑 범벅이 됐지요. 빗자루 맞은 어깨 쪽지가 밤새 화끈거렸어요. 할머니한테는 뒷산에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불 속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인제 나한테 엄마는 없다. 죽어도 저 집엔 다시 안 간다. 그런데 그 다짐이 나흘을 못 가더라고요. 뱃속이 그 부엌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밤마다 그 구수한 김이 코끝에 어른거렸어요. 멀건 강냉이죽 한 술로는 그 허기가 안 잡혔어요. 나흘째 되던 한낮에 저는 또 그 신정로에 있었지요. 이번엔 엄마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부엌 가마솥에 뭐가 들었을까? 머릿속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도착했더니 그 집 마당이 텅 비어 있었어요. 한창 김매기 철이라 온 식구가 밭에 나간 눈치였어요. 저는 단모퉁이에 숨어서 한참 망을 봤어요. 개미 새끼 하나 얼씬 안 했어요. 부엌문은 빼꼼 열려 있었어요. 저는 도둑고양이처럼 그 문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가마솥 앞에서 손이 딱 멈췄어요. 할머니 말씀이 귓가에 쟁쟁했어요. 사람은 굶어 죽어도 남의 것에 손대는 게 아니다. 제가 걸음마 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배가 염치를 이기대요. 11살 배고픔 앞에선 그 말씀도 힘을 못 쓰더라고요. 무쇠 솥뚜껑을 미니까 김이 확 올라왔어요. 그곳엔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찐 옥수수가 소복하게 쌓여 있었어요. 노랗게 여문 알이 김숙에서 반들반들 윤이 났지요. 그 모습에 저는 잠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엄마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우리 집엔 강냉이죽 쓸 강냉이도 바닥나가는데 그 생각이 드니까 서러움이 부하로 변하더라고요. 저는 옥수수를 집어들고 정신없이 뜯었습니다. 뜨거운 줄도 몰랐어요. 알갱이가 어찌나 달던지 목이 메었어요. 가슴을 두드려가면서 먹었어요. 먹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여러분은 울면서 뭘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달아서 더 서러운 맛이 세상에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저는 제일 실한 놈으로 두 개를 골라 치마폭에 쌌어요. 그리고는 부엌을 빠져나와 시오리를 내리 띄었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을 치는데 이상하게 배는 든든했어요. 배가 부르니까 그제야 겁이 났어요. 내가 도둑질을 했구나. 할머니 가르침을 어겼구나. 저녁에 그 옥수수를 할머니 앞에 내놨어요. 어디서 났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하나. 오는 길 내내 거짓말을 지어놨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옥수수를 한참 내려다보기만 하셨어요. 그리고는 끝내 한마디도 안 물으셨어요. 한 개를 반으로 갈라 큰 쪽을 도로 제 손에 쥐어주실 뿐이었어요. 저는 지어놓은 거짓말을 도로 삼키며 가슴만 쓸어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옥수수가 반가워서 그러시는가 보다 했어요. 그 여름 저는 꼭 4번 그 부엌에 도둑이 됐어요. 두 번째부터는 요령이 붙었어요. 단 모퉁이에서 망을 보는 시간이 짧아졌어요. 발소리 죽이는 법도 알게 됐어요. 치마폭에 옥수수 싸는 손도 빨라졌어요. 재라는 게 무서운 게요. 자꾸 지으니까 손에 익더라고요. 한 번은 등 뒤 신장로에서 지게 소리가 났어요. 저는 부엌 문 뒤에 납작 붙어서 숨을 죽였어요. 삐걱삐걱 소리가 단밖을 지나가는 동안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려서 부뚜막을 짚었지요. 또 한 번은 그 집 누렁이가 짖었어요. 저는 솥뚜껑에 손을 얹은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컹컹 소리가 마당을 울리는데 도망갈 엄두가 안 났어요. 다행히 개는 묶여 있었어요. 저는 옥수수 2개만 얼른 챙겨서 뒷걸음질로 빠져나왔어요. 시오리를 뛰는 내내 등 뒤에서 개소리가 따라오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참 별난 집이었어요. 갈 때마다 가마솥엔 김이 덜 식은 옥수수가 들어있었어요. 식은 옥수수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부엌문이 잠겨있던 적도 한 번이 없고요. 11살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부잣집은 옥수수를 끼니처럼 날마다 쪄먹는구나.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하면 부어가 치밀어서 남의 옥수수를 더 꾹꾹 씹었지요. 서서가 지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했어요. 옥수수 철도 끝물이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겠거니 하고 그 신장로를 걸었어요. 여느 때처럼 마당은 비어 있었어요. 부엌에 들어가 소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오르는 옥수수를 막 치마폭에 싸는 참이었습니다. 부엌 문간에 계집아이가 서 있었어요. 8살이나 됐을까요? 하얀 얼굴에 고운 옷을 입은 애였어요.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거들어왔다는 그 집 딸이었어요.
그 애는 소리도 안 지르고 저를 빤히 보기만 했어요. 저는 치마폭에 옥수수를 싼 채로 그 눈을 마주 봤어요. 그 맑은 눈에 비친 제가 뭐였겠어요. 남의 부엌을 뒤지는 도둑이었지요. 저는 그의 옆을 비집고 내달렸어요. 치마폭이 풀려서 옥수수가 신장로에 다 굴러 떨어졌어요. 주울 생각도 못했어요.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시오리를 한 번도 안 쉬고 뛰었어요. 숨이 턱에 차서 개울가에 엎어졌는데 그제야 눈물이 터졌어요. 매 맞고 쫓겨난 날보다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날로 저는 도둑년이 됐어요. 굶어 죽어도 남의 것은 손대지 말라던 할머니 손녀가요. 그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려서 다시는 그 신장로에 발을 안 올렸어요. 그런데 부끄러우면 부끄러울수록 엄마가 미웠어요. 누가 나를 도둑으로 만들었나? 엄마가 나를 안 버렸으면 내가 남의 가마솥을 뒤졌겠나? 11살 머리로도 그 셈은 나왔습니다. 여름이 그렇게 끝났어요. 찬바람이 나고 들판이 누래지고 첫서리가 내렸어요. 그 새벽이었어요. 물길로 나가시던 할머니가 마당에서 저를 불렀어요. 툇마루에 웬 자루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곡식 자루였어요. 아가리를 풀어보니 좁쌀이 그득하고 밑에는 감자까지 들어있었어요. 자루엔 서리가 허옇게 앉아 있었어요. 밤새 거기 놓여 있었단 얘기지요. 누가 놓고 갔는지 쪽지 한 장이 없었어요. 동네에 우리한테 이럴 만한 집도 없었고요. 할머니는 그 자루를 한참 내려다보셨어요. 그러더니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산신령이 다녀가셨는갑다. 저는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었어요. 11살이 뭘 알았겠어요. 엄마 생각은요, 아예 안 났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빗자루 든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를 도둑년으로 만든 사람이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자루를 번쩍 들어 부엌으로 들이셨어요. 그해 겨울 우리는 그 좁쌀로 죽을 써먹었어요. 저는 언손으로 좁쌀을 씻다 말고 자꾸 살인문 쪽을 돌아봤어요. 설이 앉은 신장로엔 발자국 하나 없었습니다. 이듬해 가을에도 그 자루는 어김없이 툇마루에 놓여 있었어요. 그 다음 해에도요. 어느 해엔 좁쌀이고 어느 해엔 수수에 감자였어요. 할머니는 그때마다 산신령 타령만 하셨어요. 저도 나중엔 그러려니 했어요. 세상엔 박금눈에 불쌍히 여기는 산신령도 있나 보다 했지요. 그렇게 5해가 갔습니다. 제가 16 되던 해에 할머니가 자리에 누우셨어요. 봄부터 미움도 잘 못 넘기셨어요. 저는 밤낮으로 할머니 곁만 지켰어요. 등을 쓸어들이면 손바닥에 뼈만 만져줬어요. 여름 초입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더듬어 찾으셨어요. 그 마른 손에 이상하게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저를 올려다보며 힘겹게 입을 떼셨습니다. 옥자야, 네 애미는, 네 애미가 말은 거기서 끊겼어요. 할머니는 그 말끝을 못 맺고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할머니 가슴에 엎어져서 밤새 울었어요. 울면서도 머릿속엔 그 말끝을 제멋대로 이었어요. 네 애미 원망 마라. 그 소리겠거니 했지요. 저는 식어가는 할머니 손을 붙들고 대꾸했어요. 못해요, 할머니. 그건 저 죽어도 못해요. 초상을 치르고 나니 그 산골에 저 혼자였습니다. 16 혈혈 단신이었지요. 그 마을에 더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미운 사람이랑 시오리 거리로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것도 지긋지긋했고요. 저는 보통에 하나 싸서 서울행 완행 열차에 올랐어요. 그렇게 서울 성북동 큰 기와집에 식모로 들어갔습니다. 기와집 부엌에 다시 서니 기분이 참 묘하대요. 이번엔 훔치러 든 게 아니었어요. 밥 해주고 밥 얻어먹는 부엌댁이었어요. 저는 새벽마다 물찌개를 졌어요. 언손으로 연탄을 갈았어요. 주인마님 눈칫밥에 체한 날도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그 집이 고마웠어요. 거기선 굶지는 않았으니까요. 식모 들어가고 얼마 안 된 밤이었습니다. 주인 식구 밥상 물리고 남은 이 밥에 고깃국 국물을 말아 먹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가 차더라고요. 그런데 숟가락을 넣는데 국물이 뚝 떨어졌어요. 배가 부른데 왜 우나? 저도 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자꾸 그 여름 가마솥이 눈에 밟혔어요.
김숙에서 반들반들 윤이 나던 그 노란 옥수수가요. 저는 광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24세 시집을 갔어요. 철공소 다니던 총각이었어요. 색깔을 묻은 손이 미덥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혼인 전에 딱 한 번 고향에 내려갔어요. 할머니 산소에 절을 올리고 왔어요. 그 마을 쪽으로는 고개도 안 돌렸고요. 결혼하고 신랑이랑 시장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엔 좌판에서 국수를 말았어요. 몇 대 모아서 지금 그 국밥집을 냈고요. 굶던 애가 남의 배 채워주는 밥장수가 된 거지요. 저는 밥 굽는 서름을 아니까 국밥을 푸지게 펐습니다. 행색이 추운 손님 그릇엔 밥 한 주걱을 더 얹었고요. 그렇게 아들 딸라 가르치고 손주까지 봤습니다. 남들 보기엔 아쉬울 게 없는 세월이었지요. 그런데 저한테는 유난한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60년 동안 옥수수를 입에 안 댔어요. 여름마다 시장 어귀에 찐 옥수수 김에 오르면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죠. 남편이 철무르고 한자를 사온 날도 삶는 냄새가 싫다고 손도 안 댔어요. 식구들은 제가 원래 옥수수를 못 먹는 사람인 줄 알아요. 미움도 오래되면 살림살이 같아져요. 밥 안 치고 국 끓이듯이 저는 날마다 그 미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어디서 엄마 소리만 들려도 속에서 쇳내가 났어요. 그렇게 저는 75이 됐어요. 지난 봄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가마솥에 사고를 안 치고 불을 지폈어요. 국물이 설설 끓기 시작하는데 계산대 전화가 울렸어요. 이 꼭두 새벽에 누군가 하면서 저는 행주에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수화기 저쪽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김옥자 여사님 되시냐고요. 나이 지긋한 여자 목소리였어요. 어디라고 밝히지도 않고 대뜸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저께 돌아가셨다고요. 눈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전할 게 있다 하셨다고요. 가마솥에선 사골 국물이 설설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자진 손에 힘을 꽉 줬어요. 60년 동안 만져본 적 없는 말이 수화기를 타고 넘어온 거예요. 어머니라는 그 세 글자가요. 저는 21번 고르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 없습니다. 잘못 찾으셨어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 떨리는 줄 알았어요. 그날 저는 국간을 3번이나 다시 봤어요. 50년 국밥 장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단골 영감님이 오늘 국이 왜 이렇게 싱겁냐고 웃는데 저는 웃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죽었다는 사람 얼굴이 떠올라야 할 텐데 이상하게 얼굴이 안 떠올랐어요. 빗자루 쳐들던 30살 그 얼굴만 뱅뱅 돌았습니다. 그러다 자꾸 코끝에 옥수수 찌는 냄새가 어른거렸어요. 옥수수 철도 아닌 봄인데요.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이튿날 저녁에 딸아이가 반찬을 가지러 들렸어요. 제 낯빛을 보더니 숟가락을 놓고 캐물었습니다. 저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얘기를 입 밖에 냈어요. 산골 얘기까지는 못하고 딱 한마디만 했어요. 나를 낳은 사람이 죽었다더라. 딸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등을 가만가만 쓸면서 그랬어요. 엄마,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오라고요. 안 가면 엄마가 남은 평생을 앓는다고요. 발인 전날 저는 혼자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식구들한테는 옛날 은인 초상이라고 둘러댔어요. 저녁 어스름해야 그 읍내 장례식장 앞에 닿았어요. 그런데 문 앞에서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유림은 하나를 사이에 두고 2시간을 서성였어요. 11살적 그 소슬대문 앞에서 맴돌던 꼴 그대로였어요. 목구멍까지 뭐가 차오르는데 그게 뭔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이슥해서야 저는 그 문을 밀었어요. 향냄새가 매캐하게 끼쳐왔어요. 빈소엔 조문객 하나 없이 흰 국화만 쌓여 있었어요. 상우에 국밥 한 그릇 놓아줄 사람도 없이 그렇게 휑했어요. 저는 영정 앞으로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진 속엔 백발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94 노인이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몰라봤어요. 제 기억 속 엄마는 60년 내내 30살에 멈춰 있었거든요. 미워하는 동안 그 사람도 늙는다는 생각을 저는 한 번을 안 해봤던 거예요.
욕이라도 한마디 퍼붓고자 했는데 그 백발 앞에선 아무 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처음 보는 노부인이었어요. 저만큼 늙은이가 지팡이도 없이 떨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얼굴을 한참 올려다봤어요. 그 눈에 금세 물이 차오르대요. 혹시 옥자 언니세요? 어머니를 참 많이 닮으셨네요. 언니라니요? 생전 처음 보는 노인이 저를 언니라고 불러요. 게다가 닮았대요. 제가 평생 미워한 그 얼굴을요. 그 말이 어째서 그렇게 가슴을 후비는지 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노부인이 품에서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눈 감기 전에 꼭 언니한테 전하라 하셨다면서요. 빛바랜 무명 보자기였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걸 받아들었어요. 매듭이 어찌나 단단한지 손톱이 하얘지도록 풀었지요. 맨 위에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삐뚤빼뚤한 언문 글씨였어요. 저는 그 글씨를 보고 어리둥절했지요. 엄마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까막눈이었거든요. 편지 밑에선 손수건 뭉치가 나왔어요. 겹겹이 풀어보니 돈다발이었어요. 시퍼런 옛날 지폐부터 요즘 신권까지 켜켜이 쌓인 돈이었어요. 무슨 돈인지 무슨 뜻인지 짚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 맨 밑에 뭐가 하나 더 만져졌어요. 저는 그걸 두 손으로 꺼내 들었어요. 들고서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숨이 안 쉬어졌어요. 옥수수였거든요. 노끈에 줄줄이 엮인 씨 옥수수 한 두름이었어요. 알이 돌처럼 단단하게 여문 놈들이었어요. 노끈 끝엔 누런 종이 조각이 하나 매달려 있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딱 세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옥자꽃. 제가 60년을 입에도 안 댄 그 옥수수가요. 죽은 사람 보따리 맨 밑에서 제 이름표를 달고 나온 거예요. 저는 그 두rum을 움켜쥔 채 노부인을 봤어요. 노부인이 눈물을 훔치면서 자기가 누군지부터 말해야겠다고 했어요. 그 여름 부엌 문간에서 저랑 눈이 마주쳤던 8살 계집애. 그 애가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순덕이라고 했어요. 엄마가 거들어 들어간 그 집 딸이요. 저는 심장이 발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막던 눈이 이른들 노인이 되어 제 앞에서 젖어 있었어요. 순덕이가 그날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 도둑이 들었다고 어머니한테 쪼르르 일렀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어린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고 우시더래요. 못 본 걸로 해다오. 빌다시피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날부터 가마솥 옥수수가 대래 늘었대요. 언니, 그건 도둑 맞은 게 아니라 차려놓은 밥상이었어요. 아시고 쪄놓으신 거래요. 언니가 언제 올지 몰라서 날마다 쪄놓으신 거래요. 부엌문을 한 번도 안 잠근 것도 어머니였대요. 옥수수가 줄어든 날 저녁이면 빈 가마솥 앞에 앉아 혼자 우셨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저를 빗자루로 때려서 동네 어귀까지 쫓아낸 사람이라고요. 60년 묵은 말이 제 입에서 그대로 튀어나왔어요. 그러자 순덕이가 제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그날 밤 매 맞은 건 어머니였어요. 언니가 다녀간 걸 그 집 어른들이 알았대요. 그리고 그날 밤 안채에서 어머니가 종아리를 맞으셨대요. 전처 자식을 들일 거면 쌀 10가마를 물어놓고 나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요. 그런데 새벽에 들어오시는 어머니 버선이 흑두성이었대요. 시오리를 걸으신 거예요. 언니네 살인문 다치는 것까지 보고 오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동네 어귀까지 쫓아온 게 매질이 아니었어요. 대웅이었어요. 우느라 앞도 못 보고 뛰던 11살 제디를 그 사람이 밤길로 따라 걸었어요. 저는 60년 동안 그 발소리를 등 뒤에 두고 살면서도 까맣게 몰랐던 거예요. 순덕이의 얘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갓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느냐고요. 내 거둘 사람을 구한 게 아니라 아들 낳을 몸을 사온 자리였대요.
아이는 두고 몸만 오라는 조건이었고요. 그리고 그 쌀 10 가마요. 그 집에서 부른 값이 아니라 어머니가 부른 값이래요. 우리 집 빚이 꼭 7 가마인 걸 다 셈하고 계셨던 거예요. 빚 갚고도 2 가마는 남으라고요. 당신 몸값을 당신 손으로 그렇게 매기신 거예요. 그러자 11살 그 마당이 다시 보였습니다. 지게에 실려 나가던 7 가마요. 저는 그날 엄마값이 한나절 만에 사라졌다고 울었는데요. 그게 값이 아니라 셈이었어요. 딸 빈 문서를 가슴에 품고 저울에 올라간 사람의 셈이요. 어머니는 그 집에서 평생 죄인으로 사셨대요. 끝내 아들을 못 낳아서요. 죄인이라 전처 딸한테 더 정성을 쏟으셨고 그 정성이 참말이 되어서 순덕이가 어머니 노년을 거두었대요. 조문객 없는 이 빈소에 상주도 순덕이 하나였어요. 가을 자루 얘기도 나왔습니다. 가을마다 어머니가 새벽에 나갔다 오셨대요. 시오리 밤길을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마을을 뜬 뒤에야 그 걸음이 끊겼대요. 서리 앉은 툇마루가 떠올랐어요. 발자국 하나 없던 신장로도요. 산신령은 무슨 산신령이에요. 그리고 그제야 할머니 마지막 말끝이 마저 들렸어요. 옥자야, 네 애미는. 할머니는 그 자루가 어느 발로 오는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돈다발 얘기도요. 다리에 힘이 빠져 밤길을 못 걷게 되신 뒤로는 곡식 대신 돈을 모으셨대요. 한 푼을 안 쓰고요. 언제 전할지도 모르면서요. 국건부터 신건까지 켜켜이 쌓인 그 돈다발이 그러니까 못 걸은 세월이었던 거예요. 제 혼인날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혼인 전에 할머니 산소 다녀간 소식이 마을을 타고 어머니 귀에 들어갔대요. 어머니가 평생 딱 한 번 서울에 가셨는데 그날이 제 혼인날이었대요. 식장 문 밖에 서서 "색시 곱다." 그 한마디만 하시고 내려오는 기차에서 내내 우셨대요. 제 혼인날 하객 중에 엄마가 있었던 거예요. 문 밖에요. 그리고 몇 해 전 봄이었대요. "서울 좀 다녀오마." 하시곤 하루 만에 오셨대요. 뭘 하셨냐니까 국밥 한 그릇 사 먹고 왔다고만 하셨대요. 돌아가시고 반지꼬리를 여니 종이 쪽지가 나왔는데 거기 적힌 게 제 밥집 주소였대요. 그걸로 순덕이가 저를 찾아낸 거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50년 국자 잡은 기억을 다 뒤졌어요. 혼자 오래 앉아 국밥을 자시던 백발 할머니가 계셨던가. 아무리 뒤져도 안 떠올랐어요. 그게 너무 서러웠어요. 저는 행색 추운 손님 그릇엔 밥 한 주걱을 더 얻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엄마 그릇엔 그 한 주걱을 못 얹었어요. 온 줄도 모르고요. 순덕이가 마지막으로 처마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해마다 제일 실한 옥수수를 골라 처마에 매다셨대요. 올 사람 있다고만 하시면서요. 돌아가시던 해 여름까지도요.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두rum이 그 처마에서 내려온 마지막 옥수수라고 했어요. 빈소가 한참 조용했습니다. 순덕이가 편지를 가리키면서 읽어보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80 넘어 노인학교에서 한글을 배우셨대요. 이 편지 한 장을 쓰겠다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폈어요. 향 연기가 눈에 스쳤어요. 삐뚤빼뚤한 글씨가 한자 한자 눈에 박혔어요. 옥자 보아라. 애미다. 글이 짧아 이제야 쓴다. 그날 너를 때린 이 손이 평생 아팠다. 밤마다 아팠다. 물이 끓으면 네 생각이 나서 안 올 줄 알면서도 해마다 옥수수를 쪘다. 시 옥수수는 제일 실한 놈으로 골라놨다. 네 땅에 심어라. 그러면 애미가 해마다 네 옆에서 여물겄다. 애미를 용서하지 말아라. 그저 배골치 말아라. 내 새끼, 내 새끼. 저는 편지를 가슴에 웅켜쥐고 영정 앞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6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 옥자 왔어, 엄마. 목이 찢어지도록 부르고 또 불렀어요. 11살에 못 본 것까지 75에 못 부른 것까지 한꺼번에요.
순덕이가 제 등을 끌어안고 같이 울었어요. 주문객 하나 없던 빈소가 두 늙은 딸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날이 밝도록 저는 빈소를 못 떠났어요. 울음이 잦아든 자리에 이상한 고요가 찾아왔어요. 60년 짊어진 짐을 부린 사람의 고요였어요. 발인 아침에 순덕이가 상복 한 벌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는 저를 영정 앞자리로 이끌었어요. 언니가 서셔야지요. 저는 그 자리에 섰어요. 60년을 의절한 딸이 상주가 된 거지요. 관이 나갈 때 순덕이랑 저랑 나란히 뒤를 따랐어요. 엄마는 그 시오리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비탈에 누우셨어요. 화가 나고 흙 한 줌을 뿌리는데 손이 안 떨어졌어요. 순덕이가 제 손을 꼭 쥐어줬어요.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자매가 됐습니다. 서울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밥집 뒤 자투리 땅을 호미로 갈아엎은 거였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그 시옥수수를 한 알 한 알 심었어요. 심는 내내 편지 그 구절이 입안에 맴돌았어요. 네 땅에 심어라. 그러면 애미가 해마다 네 옆에서 여물겄다. 저는 흙을 덮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요, 엄마. 인자 여기서 여무세요. 저는 봄 내내 그 텃밭만 들여다봤습니다. 새벽에 가마솥을 지피고 나면 창밖부터 내다봤어요. 싹이 트고 대가 오르고 수염이 나왔어요. 6월엔 제 키를 훌쩍 넘겼어요. 북밭 김 너머로 옥수수 크는 걸 보는 게 그렇게 좋대요. 꼭 엄마가 마당에 와 서 계신 것 같았지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첫 수확을 했습니다. 저는 국 끓이던 가마솥을 박박 씻고 물을 올렸어요. 50년 국밥집 가마솥에 옥수수가 처음 들어간 날이었어요. 김이 오르는데 그 냄새였어요. 11살 그 부엌 냄새 그대로요. 저는 소뚜껑을 열고 제일 노란 놈을 집었어요. 그리고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옥수수를 베어 물었습니다. 엄마 옥수수는 달았어요. 눈물 맛이 나서 더 달았어요. 남편이 옆에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옥수수 못 먹는 사람이 웬일이냐고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이건 먹어도 되는 옥수수라고요. 손주들 입에도 하나씩 물려줬어요. 너희 왕할머니가 물려주신 씨앗이라고 처음으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일 실한 놈 하나는 보자기에 쌌어요. 그리고는 엄마한테 갔어요. 읍내에서 버스를 두고 굳이 그 시오리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배가 고파서 걷는 길이 아니었어요. 매미 소리가 그때처럼 쨍쨍한데 75 무릎으로 시엄시엄 걸었지요. 산소에 닿아서 옥수수를 올려놓고 절을 2번 했어요. 그리고 비석을 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배 안 골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인자 편히 주무세요. 산에서 내려오던 길엔 바람이 자꾸 등을 밀어줬어요. 꼭 살인문까지 바래다 주던 그 발걸음 같았지요. 수확한 놈 중에 제일 잘 여문 놈은요. 내년 씨앗으로 남겨서 우리 집 처마에 매달아 뒀어요. 엄마가 하시던 그대로요. 인자 해마다 엄마가 제 옆에서 여물 거예요. 내후년에도요. 제가 눈 감는 해까지요.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움은 오해를 먹고 자라요. 그리고 오해는 세월이 다 흘러서야 풀리기도 해요. 부모 속은 관 뚜껑 덮고서야 보인다는 옛말이 하나도 안 틀렸어요. 곁에 부모님이 아직 계신 분들은요. 미운 마음이 있더라도 오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하는 말이 꼭 있어요. 요즘 옥수수가 한창이지요. 기모르는 옥수수 드시다가 제 사연이 생각나시면 공감과 응원 한 줄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사연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제가 사연을 다 읽고도 한참을 마이크 앞에 그냥 앉아 있었네요. 옥자 어머님이 산수 앞에서 한 그 말이요. 저 이제 배 안 골아요. 그 한마디가 자꾸 목에 걸렸거든요. 세상에 어떤 딸이 75에 엄마 산수 앞에서 밥 잘 먹고 산다는 말부터 할까요? 그 말이 그 모녀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이었던 거지요. 우리 어머니들 세대가 그랬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배운 적이 없는 세대예요. 그 대신 사랑을 전부 불로 했어요. 새벽에 아궁이에 불을 넣고 솥에 김을 올리고 자식 입에 뜨신 게 들어가는 걸 지켜보는 걸로요.
그러니 그 어머니가 60년을 무슨 수로 말했겠어요. 안 올 줄 뻔히 알면서 해마다 옥수수를 찐 걸로 말한 거예요. 물이 끓으면 네 생각이 난다는 그 한 줄이 그 세대의 연애 편지인 거지요. 저는 그 편지에서 제일 사무친 대목이 뭐냐면요. "애미를 용서하지 말어라." 그 한 줄이에요. 용서해 달라는 말보다 100 배는 무거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용서를 하려면 자식이 그 아픈 세월을 처음부터 다시 다 헤집어야 하잖아요. 그 어머니는 그것까지 아까웠던 거예요. 미움은 그냥 애미 몫으로 안고 갈 테니 너는 훌훌 털고 배나 골지 말라고요. 눈 감는 자리에서까지 자식 마음 한 끼를 차려놓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요, 미움이라는 게 참 묘해요. 뒤집어 보면 그게 다 그리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60년을 못 미워해요. 옥자 어머님이 옥수수를 60년 동안 입에 안 댄 거요. 저는 그게 미움이 아니라 그리움이 상해서 굳은 거라고 봐요. 차마 삼킬 수 없는 게 60년을 목에 걸려 있었던 거지요. 그 굳은 게 삐뚤빼뚤한 편지 한 장에 녹아내린 거고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요. 가슴에 이름 하나 묻고 사는 분 계실 거예요. 끝내 화해 못하고 보낸 어머니, 오해한 채로 등 돌린 형제, 미안하단 말 한마디 못 듣고 떠나보낸 사람. 그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얼른 덮고 사셨을 거예요. 아프니까요. 그런 분들한테 오늘 사연이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늦게 아는 것도 아는 거라고요. 60년 걸려 푼 오해도 풀리기는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간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오래, 훨씬 조용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더라고요. 처마에 옥수수를 매달아 놓고요. 시오리 밤길을 걸어서요. 국밥 한 그릇을 말없이 비우고 가서요. 아직 부모님 목소리 들을 수 있는 분들은요. 오늘 밤 전화 한 통 넣어보세요. 거창한 말 안 하셔도 돼요. 엄마 밥 잡섰어요. 그 한마디면 돼요. 그 세대한테는 그게 사랑 고백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쑥스러우면 옥수수 한 봉지 사들고 가세요. 마주 앉아 김 나는 거 뜯다 보면 못하던 말이 저절로 나오기도 해요. 이미 보내드린 분들은요. 오늘만큼은 재스러운 마음 내려놓으세요. 옥자 어머님 어머니가 편지에 뭘 하셨어요. 용서하지 말아라. 그저 배 골치 말어라. 우리 부모들 소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하나예요. 내 새끼 배 안 골고 등 따신 거요.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하루 밥 잘 챙겨 드시고 다리 뻗고 주무시는 거요. 그게 제일 큰 성묘고 제일 큰 효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누군가한테는 그 가마솥이에요. 새벽마다 김 올리면서 식구들 먹인 세월이요. 자식들이 지금 몰라준다고 서운해 마세요. 김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눈에 안 보여도 옷에 배고 머리칼에 배요. 여러분이 평생 울린 그 김이 자식들 몸 어딘가에 다 배어 있어요. 옥자 어머님이 60년 만에 그 맛을 혀끝으로 기억해냈듯이 우리 자식들도 언젠가는 다 알게 돼요. 부모가 올린 김은 절대로 그냥 안 날라가요. 사연 주신 옥자 어머님께도 한마디 할게요. 어머님, 어머님 잘못 하나도 없어요. 11살이 뭘 알았겠어요. 어머님은 그 미움으로라도 60년을 버텨서 밥집 차리고 자식 키우고 여기까지 잘 살아오신 거예요. 그거면 하늘에 계신 어머니한테 다 갚은 거예요. 이제 해마다 텃밭에 옥수수 여무는 거 보면서 엄마랑 같이 늙어가세요. 어머님네 처마밑이 인자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당이에요. 오늘 저녁엔 여러분도 옥수수 한 자루 쪄보세요. 김 푹푹 나게요. 드시다가 목이 메면 그건 옥수수 탓이 아닌 거 아시지요? 오늘 사연에 마음이 오래 머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여러분이 끝내 못 전한 그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하늘에서 다 읽고 계실 거예요. 이 친정엄마도 하나하나 다 읽을 거고요. 오늘 밤은 부디 배 골치 말고 등 따숩게 주무세요. 저는 늘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